야,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2014년 그걸 보기 전까지는 내 삶은 그야말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제가 그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처음에는 이런 필사한 것을 내가 이걸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이 문장들이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조각조각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대저택 초대석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바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글로 쓰고 남겼다는 겁니다. 글을 쓴다고 하면 뭔가 거창한 업적, 뭐 특별한 기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글을 쓰는 이 행위를 통해서 돈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쓸수록 돈이 된다. 이 책의 저자이자 출판기획 전문가로 20년 넘게 살아오신 양원근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출판 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엔터스 코리아 대표이자 쓸수록 돈이 된다의 저자 양원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저희 말씀을 나눠보시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이제 니체의 말이잖아요. 예. 같은 맥락에서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도 생전에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올리 원이 되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요. 작가님께서도 책에서 언급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점을 살리는 건 둘째를 치고 내 강점이 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단점은 압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예. 작가님께서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한번 바라보시는지 생각을 여쭙습니다. 네. 하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니체나 이혜령 교수님의 말은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자기만의 강점을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당하고 경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게 뭘까를 고민할 틈도 없이 단점을 고치거나 남을 따라한다거나 그런데 급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자신감을 잃게 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경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넉넉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쟁의 기준을 바꿔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잘하는 것이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내가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신의 강점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또 반대로 그런 분들을 보면 다른 분들의 강점은 굉장히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년 양원근 시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했던 생각이 내가 가진 강점이 뭘까?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아직 한참 어린 나이에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제 어린 시절을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남들이 보면 지금 이제 성공한 모습만 보니까 다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고생을 전혀 안 하고 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릴 때에 누구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한 게 저는 도부살이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래서 친척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눈치밥 먹고 그렇게 자랐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나면 볏짚 있죠. 네. 볏짚이 이제 하얗게 똘똘똘 말아 있더라고요. 저게 처음에 뭔가 몰랐어요. 마시멜로 같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저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볏짚을 이렇게 압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잘 데가 없을 때는 그 볏짚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이게 뭐 굉장히 뭐 6.25 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굉장히 저는 많이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10대 때부터. 나는 이 세상이 나 혼자다. 그러니까 누구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제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었어요. 네. 외발 자전거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지면 다음 나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생각에 항상 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20대 때 서울에 올라왔어요. 네.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혹시 비둘기호라는 알죠. 기차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완행 열차를 타고 영동포역에 내렸던 것 같아요. 제 영동포, 기억에. 네. 예. 거기 내렸는데 한 새벽 한 4, 5시에 내렸던 기억이 나요. 이제부터 내가 여기서 내 세상을 펼쳐 나가야 되겠구나. 근데 저는 서울에는 아무 지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홀로 단신 저 혼자였어요. 네네. 저 혼자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찾는 것부터 먼저 급급한 거죠. 그때만 해도 전봇대에 보면 직원 모집한다고 해서 많이 붙여놨었어요. 일단 숙식이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신문 보급소 있잖아요. 첫 직장이 거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문을 돌리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거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거더라고요. 네. 일본어로 잘한다는 거. 일본어를 잘하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계속 일본어를 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니까. 예.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말로 외국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못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방법을 모르니까. 그걸 내가 이제 터득한 게 학원을 다닌 거예요. 네. 일본어 학원을. 기초반부터. 다니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강사들이 그러다가 이제 일본어 학원에서 모집 공고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신청을 했죠.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제 6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26살이었거든요. 네. 양 선생님은 지금 국내 최초의 최소 연소 일본어 강사다. 최연소 일본어 최연소 강사. 일본어 강사죠. 그때가 제가 90년이었거든요. 네네. 딱 90년. 그때는 일본어가 굉장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는 사람 많아서도 네. 그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이 다 60대 분들이 가르쳤어요. 그렇게 이제 일타 강사로 이제 그쵸.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예. 되셨네요. 제가 그때 한 하루에 저한테 배워가는 인원이 1,200명에서 1,500명이었습니다. 그때가 온라인 환경이 아닌 시절이어서 그쵸, 그렇지 온라인까지 있었으면 정말 일본어 일타 강사로서 예. 인지도 면에서나 수입 면에서나 차원이 달랐을 텐데.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제가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때 50만 원씩 받을 때 선생님들. 근데 저는 그때 한 이것저것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1990년도에 예. 1,000만 원 월급이요. 실수령액. 예. 우와. 그때 1990년대 이미 억대 연봉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5년인가 했었어요. 네. 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제 그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양 선생님 다른 반은 막 20명, 30명이면 나는 한 반에 막 그냥 150명, 200명이었으니까. 와. 그래서 여기 왜 남 학원에 좋은 일 시켜주냐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학원을 동업합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했어요. 네. 세 명이 우리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결국 그게 6개월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게 또 이게 안 되는군요. 이게 내가 가르치는 거하고 경영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절대 동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국 망했죠. 6개월 동안 오히려 돈만 계속 쏟아붓어요.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거. 근데 보통 그 정도 하면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단 하루라도 쉬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내가 페달을 멈추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못 일어난다.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 각인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집사람한테는 뭐 학원 뭐 망했다 이런 소리도 못하고 바로 저는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네. 다른 데는 다 너무 빵빵해요. 근데 그런 데 가서 내가 무슨 표가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동업을 했다는 것에 내 합리화를 한 것이 아닐까? 동업을 했기 때문에 잘 안 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예. 나를 증명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곳에, 그러니까는 정말 가보니까 카운터에 있는 직원, 그 선생님들 월급도 2개월 밀려 있는 그런 곳에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때 여러 곳에서 이게 제안이 오퍼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시하는 조건들 금액을 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증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냥 제일 안 되고 있는 곳을 가셨어요. 그렇죠. 거기가 제일 상대적으로 처우도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았죠. 가장 안 좋았을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거기 부원장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모아서 이런 얘기 했죠. 우선 저는 스님들에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있는 여기 있는 한 절대 월급은 단 하루도 밀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했는데 진짜 6개월 만에요. 매출이 6천만 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오르는 사람이 6개월 딱 될 때 6천만 원 매출 올린 거죠. 600%.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급날인데 갑자기 원장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받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결국은 그 불안함이 현실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안 나오니까 월급을 뭐 결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고 이 학원이 너무 잘 되니까 사채까지 썼나 봐요. 원장님이 통장을 뺏어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채업자들이. 사채업자들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월급 못 받은 주제에 제 카드로 그 학원에서 긁어가지고 500만 원을 긁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선생님한테 사장을 이야기해주고 제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카드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0% 정도는 다 드린 거죠.
그랬더니만 이 선생님하고 그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를 엄청 신뢰하고 저를 제 말이라면 껌뻑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게 어떤 약속에 대해서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쓰러져가는 학원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려고 한 것도 있고 주인처럼 일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저는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나는 여기 회사 직원이야 라고 직원의 그 마인드만큼만 일을 하게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더 성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가면서 제가 번역 회사를 직원 한 명 데리고 사실은 시작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번역에서 출판 그쵸. 관련된 쪽까지 사업 영역을 자연스럽게 확장을 하게 되신 거군요. 예. 출판 관련 사업을 하시는 회사의 대표님이시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책을 써야 도대체 베스트셀러가 되나요? 라는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책을 써야 베스트셀러가 되던가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정답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답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나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와 같이 일치가 됐을 때 그때 이 책들이 좋은 책으로 이제 판명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목과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목과 표지, 예. 썸네일이네요. 썸네일이죠. 보시면. 책 제목뿐만 아니라요. 유튜브 만들 때나 SNS 글을 올 때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SNS에서 썸네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썸네일로 사람들이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거든요. 사실은 제목과 표지는 사람으로 치면 첫인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돈이 많다 하더라도 내 첫인상에서 비굴하게 보이는 사람이거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정말 비호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두 번의 만남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서도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보통 사람이 책을 보면 표지를 안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이 제목을 보거든요. 제목은 우리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럼 표지는 뭐냐? 우리 옷차림입니다. 네. 이 제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만약에 표지가 거지 같으면 이 책은 다시 3류로 내려갑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95%의 사람들이 내가 한번 책을 읽어볼까 하고 서점을 가요. 그리고 5%의 사람들은 결정된 책을 구매하러 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마저도 그 책을 구매하고 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또 어떤 책이 나왔나 하고 분명히 코너를 둘러보거든요. 네. 근데 책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곳을 찾아가요. 무의식적으로 갑니다. 그게 바로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나 출판사들이 다 악을 쓰고 다 베스트를 올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0% 사람들이 이제 베스트셀러 코너로 가면 책들이 다 이렇게 보기 쉽게끔 이렇게 약간 세워져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져 있잖아요. 네, 제목도 네. 잘 보이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다가 어느 순간 딱 제가 시선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읽어야 할 책이야 라고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자기가 판단해요. 그 판단하는 시간이 불과 0.3초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예를 들면 나는 10만 원으로 월 1,000만 원 번다. 만약 그런 제목이 있다고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 같지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책을 시선이 딱 꽂혀요. 그 다음에 잡아요. 잡고 이렇게 오는 순간 표지도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스쳐 지나간 책은 뭐냐? 내가 읽을 책이 아니냐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게 0. 몇 초 만에 딱 이미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목과 표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내용은 허접해도 제목하고 표지만 좋다면 좋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좋은 책을 읽는 게 독자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 좋은 책을 독자의 눈에 띄게끔 하는 게 내가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갖다가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책을 내가 읽기 위해서는 사실은 꼼꼼히 읽어야 되거든요. 목차도 꼼꼼히 읽어보고 목차는 적어도 이 꼭지 한 꼭지 읽어보면 이 저자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근데 그것도 안 읽어보고 그냥 이 제목하고 있는 표지에 있는 카피나 이런 것만 잠깐 보고 그냥 목차가 좀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 있어요. 책을 고르는 데서 신중해서 사실은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 제목이나 카피나 이런 걸 보고 혹 하지 말고 안의 내용을 정말로 잘 보고 판단하고 한 꼭지도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인 저도요, 제목 보고 사가지고,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목 보고 어떻게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지? 50페이지 읽다가 그냥 덮는 것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책이 막 50만 원, 100만 원 팔린다니까요. 사실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말 많은 책들이 있으면 책을 이렇게 정규분포로 이렇게 논다고 하면 양 극단에 있는 책들을 제외하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정규분포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내용이 괜찮아요. 예, 네, 맞아요. 양질의 도서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책이 과연 독자분들의 눈에 띄어서 읽히게 되느냐, 독자 입장에서도 그 중에 과연 어떤 책을 고를 것이냐. 네. 사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과 표지가 네.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예,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 입은 옷. 네. 그게 어떻게 보면 8할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네, 네, 그렇죠.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읽어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안 읽어본 상태에서는 이게 좋은 책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안 읽으면 결국은 이거는 그냥 종이에요. 네, 휴지처럼. 네. 쓸수록 돈이 된다. 책에 보면 내 안에 상품성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이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누구일까? 질문을 통해서 독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첫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제가 그때 책 쓰기 무료 특강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네.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보고는 대표님 그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책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아이 제가 무슨 책을 써요. 네. 진짜 그랬어요. 아니 그리고 이건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내가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우리 직원들 아니라고 이거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에는 첫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은 보통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그 컨텐츠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못 찾을 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타인에게 물어보는 것도 좀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쓰면 돈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SNS에 보면 SNS를 통해서 몇 달 만에 이만큼의 돈을 벌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피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SNS에 무작정 글을 막 올린다고 해서 바로 막 돈이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용은 참 좋은데 쓴 일이 너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정보가 너무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네. 근데 누가 그걸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클릭해서 두 분 클릭해서 보지 않거든요. 앞에서 만약에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면 두 분 클릭은 없거든요. 그래서 사장되는 경우가 있고 내용 자체가 신변 잡기식 올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런 콘텐츠는 사실은 돈 주고 누가 사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도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게는 정말로 강의를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구나. 아니면 타인을 리더할 만큼 어떤 뛰어난 설득력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 없이는 그게 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들이 SNS로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을 불러들일 만큼의 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쓰고 뭐 올린다고 해서 그게 인기 있는 피드가 되거나 어떤 그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을 쓰거나 컨텐츠를 만들 때 이럴 때 작가님은 제목 거의 8할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목이나 썸네일 이걸 어떻게 뽑으면 좋다 이런 노하우를 저희 구독자님들께 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 책에 자세히 다 적혀 있지만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은 노하우가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항상 그 책을 읽을 때 또는 책 제목이 좀 이거 이 제목 괜찮은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방을 합니다. 저는. 네. 그 모방을 하는데 다른 언어와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죠. 그럼 또 하나의 나의 또 재창작이 또 나오잖아요. 네. 또 새로운 제목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제가 좌우를 많이 시키고요. 그러면 제 노트에 항상 적어놔요. 제 제목을 항상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언제 또 쓰일 수 있으니까. 제목이 될 만한 것들을 항상 메모를 메모해놓습니다. 다 적어놔요 항상. 그리고 책을 읽다가 책 내용 안에서도 보면 제목이 될 만한 것들이 꽤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뽑아서 적어놔요. 근데 이게 순간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책 제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걸 꼭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와 저 단어를 조합해서 재창조해서 새로운 제목이 탄생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된 게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이제 팔로워가 10만 명 정도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저하고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5천 명밖에 안 됐었어요 팔로워 수가. 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하고 인스타를 통해서 일이 시작됐었어요.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책을 쓰고 싶다고 그래서 무료로 제가 컨설팅 해줬죠. 처음 만나서 딱 보니까 목차를 보니까 목차가 1부, 2부는 그냥 자기 인생 이야기를 담은 거고 3부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매력적이더라고요. 물론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 아들이 알바해서 번 돈으로 서울에서 경매를 통해서 집을 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네 가지 키워드 내한테 눈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아들이 알바를 해서 번 돈 1,0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집 샀다. 너무 네. 확 들어오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그 보니까 따로따로 있는 걸 제가 모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목을 바로 그 자리에 지워줬거든요. 그랬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저는 예전에 경매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하고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왜 안 하냐고 강하게 제가 어필했죠. 그랬더니 또 하는 이야기가 사실 저는요 경매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부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니 이게 원본입니다. 지금 이윤을 찾아서 쓰고자 하는 1, 2부는 일반인들이 쓰는 자서전에 불과한데 누가 이걸 읽고 싶어 하겠어요. 첫 책이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없습니다. 이걸 먼저 쓰고 나중에 이걸 써도 돼요. 그렇게 설득해서 그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네, 나오게 됐는데 책이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출판사에서 그 제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길다고. 아 너무 길다? 너무 길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출판사에서 무슨 제목을 하고 싶어 하던가요? 내가 물어보니까 경매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고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만약에 이 제목 쓰면 작가님 이거 망합니다. 책이 절대 안 나가요. 거기다가 초보 작가잖아요. 안 나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목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 제목이 길어도 디자인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글자 크기를 강약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이거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제목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세요. 그랬더니만 알았다고 해서 그게 제목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게 출간되자마자 바로 초보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한 달 만에 3세 찍고요. 경쟁 분야에 9위가 올라가고 아주 난리가 나요. 9위까지. 네. 작가님께서 뽑아주신 키워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1,000만 원으로 서울에서 집 샀다. 근데 원래 나오려던 출판사에서 얘기했던 그 제목은 왕초보도 바로 써먹는 경매 이야기. 왕초보도 바로 써먹는 경매 이야기. 예, 아, 이건 읽기 싫어요. 그쵸. 네, 이건 다 읽기 싫고 앞에 거는 정말 그쵸, 예. 읽고 싶네요. 예.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인간은 결국 스토리에 끌립니다. 네. 내러티브에 끌리거든요. 네. 앞에 제목과 두 번째 제목 두 개의 제목의 차이점이 내러티브가 담겨져 있는 제목, 그쵸. 내러티브가 없는 제목이거든요. 그쵸, 예.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도대체 그럼 사람들은 이런 스토리텔링에 매력을 느끼고 귀를 기울이는 걸까? 스토리텔링이 가진 힘의 본질 이 부분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타인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보면 걱정인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도 보면 기승전결로 쓴 글들이 오히려 잘 읽히고 사람들이 공감도 많이 가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사실 이야기에는 고정된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뭐 연설을 할 때나 수공 스토리를 만들 때도 항상 그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목표를 잡고 난간이 부딪히고 제가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처음에 출판 기획을 하자고 선언할 때에 다들 말렸거든요.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난간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막 그 난간이 부딪히는 걸 내가 이겨내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노력하다 보니까 잘 안 돼. 자질이 또 생겨요. 자질이 생기게 되면 또 갑자기 뭔가 또 변수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전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스토리가 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우여곡절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열감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보면 항상 그 미국 영화 보면 항상 히어로가 있잖아요. 주인공. 네네. 주인공 항상 보면 처음에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뭐 온갖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고 해서 결국 성공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고전 문학이나 네. 연설을 돌이켜보면 다 그런 식으로 패턴이 전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네. 작품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 책에 쓸수록 돈이 된다에 보면 쓰고
싶다가 아닌 써야 한다가 되어야 예.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글쓰기의 동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직접 이 말의 의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쓴다는 것은 네. 자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음. 자기를 돌아보는 행위고 읽는다는 것은 타인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글을 씀으로 해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장점은 뭔지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꼭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쓰기 시작하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쓰다 보면은 점점점 생각이 더 그렇죠. 나는 예. 쓰면서 생각이 들고 더 많은 걸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읽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쓰는 것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예,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라고 추측해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일까요?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네. 내가 재료가 없으면 책을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내가 유능한 셰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탕수육을 만드는데 탕수육 만드는 그 재료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내가 글을 쓰려고 하면 많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글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행복은 따로 있는 게 하나잖아요. 고통이 수반돼야 반드시 행복이 오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고 해야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또 써야만이 또 새로운 또 어떤 글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2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근데 제가 10년 전까지 2013년도 전까지만 해도요. 남들이 말하는 소위 뭐 문화인이다, 교양인이다 하잖아요. 우리 출판에 관련된 일을 하면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1년에 단 한 권의 책을 정독해서 읽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읽었다면 직원들이 리뷰자로 만들어준 거 한 2페이지 정도 그거만 읽었지 책을 내가 스스로 사가지고 읽은 적이 없어요. 번역과 출판 기획에 하면서. 관련된 회사의 대표님이셨지만 2013년 전까지는 책 한 권을 완독한 적조차 없었다. 아예 네.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4권의 책을 쓰잖아요. 4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책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평소에? 제가 이제 사실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기획을 하다가 보니까 기획한 그 저자분이 독서 모임을 전국에 300 몇 개를 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대표님을 기획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한 번도 독서 모임을 한 적도 없고 네. 책을 안 읽었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새벽 6시 반까지 오라는 거예요, 강남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새벽 6시 반이요? 예, 토요일 날 그때 그것도. 독서 모임을 하나요?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기획을 해야 되니까. 네. 갔어요. 예. 5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갔는데 세상에 그 깜깜한 그 시력 같은 밤을 뚫고 나갔는데 지하거든요. 80명이 사람들이 몰려서 막 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일단 거기서 1차적으로 충격받았고요. 2차적으로 충격받은 것은 6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걸 토론을 하는데 이거는 뭐 학생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뭐 이 토론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2014년 그걸 보기 전까지는 내 삶은 그야말로 즐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때 제가 그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요. 아,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소위 그래도 남들이 말하는 지식이다 교양이다 하는데 나는 무엇인가 뭘 했지? 깨닫고 그때부터 직원들 앞에서 선포를 해요. 우리 책 읽읍시다. 내가 지금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거 안 읽었던 사람이 읽으려면 힘드니까 그래서 그 전문인을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배웁시다. 해가지고 우리 한때 우리 직원들이 6개월간 돈을 주고 그 직원들 전체 함께 책 읽는 거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자 그러면 싫어할 거고 근무 시간에 합시다. 근무 시간에 하자는 게 직원들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쓸수록 돈이 된다. 이게 돈을 벌려고 써야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그냥 메모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만의 컨텐츠가 되고 그 결과 이제 돈은 따라오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좋은 정말 예시를 저는
아까 대표님 녹화 전에 메모하신 걸 봤는데 한번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여주시죠. 예. 메모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메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일주일 스케줄이에요. 독서를 하고 나면 밑줄 치우고 제가 생각했던 제 생각을 책에 적어놓던 걸 다시 소환해서 따로 제 생각과 그 책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조합을 해서 나만의 글로 또 다시 언어를 고쳐 씁니다. 이러다 보면 내가 글 쓰는 솜씨도 늘어나거든요. 네, 네. 글쓰기 솜씨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거의 10년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다 결국에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책에 담기고 그쵸. 그렇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책을 써야겠다 해서 1페이지부터 하신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 하루하루 메모했던 것들이 결국 그때 책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정말 딱 쓸수록 돈이 된다라는 게 가장 좋은 예시를 작가님께서 직접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오고 있었던 거고, 이거 말씀해 주시면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더해서 그런 것들을 더해서 이렇게 메모해 놓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넣고 조합해서 새로운 자기 언어로 고쳐 쓰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잘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제 경험상 저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그냥 필사를 한 것 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필사를 필사했죠. 하셨어요. 그대로. 예, 그대로 그냥 예. 처음에는. 이런 필사한 것을 내가 이걸 한 10권 정도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 문장들이 휘발유처럼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조각조각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저자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도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연스럽게. 예. 네. 그리고 내 생각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각조각 흩어졌던 그 단어들이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또 좋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한 번은 갑자기 정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검찰들이 두 분이 우리 문을 딱 열더니만은 여기 지금 일하는 거 다 스톱하시고 다 일어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검찰이 딱 돼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영장 발부받아서 왔다 하는 거예요. 수색영장. 예. 그 당시에 번역을 이제 거래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변호사가 판사한테 여기 이 회사 엔데스 코리아가 좀 뭔가 수상하다. 비자금을 이쪽으로 번역료를 받은 것처럼 세금에서 끊고 여기서 돈을 일로 빼가지고 그 돈을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했는데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예, 회사인데. 오류가 일어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 검찰에서는 근데 어쨌든 예, 착각해서 대표님 회사가 돈 세탁의 근원지다. 하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난리 났죠. 경리실 있는 그 서버 다 빼가지고 가고 네. 그냥. 그리고 우리 내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이 바인더 내가 쓰고 있는 이 스케줄 바인더인데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압수를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거 안 됩니다. 여기 아닌 내용을 다 자기네들이 봐야 된대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제가 이 스케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있는 거 제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복사하고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서 그랬어요. 이거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학교일 끝나고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으면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찾아가라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 해당 거 검사하는 얘기. 이거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생활한 건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뭔 독서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글들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하면서 제 생각하고 같이 조합해서 제 언어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보고 정말로 이걸 보고 자기가 안 돌려주면 자기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주일 만에 돌려주면 안 돌려주면 이 사람 생활이 일상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그렇죠. 자금 세탁을 조사하려고 가져갔는데 독서 노트가 빼곡하게 정말 나의 생각과 너무 바른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니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 무슨 거짓말 하겠느냐. 이런 사람이 이런 거 할 리가 없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그래서 사건이 종결되지도 않고 시작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걸 바로 돌려준 가져가시라.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뭐 사건 뭐 한참 진행 중일 텐데.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언젠간 내 책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예. 굉장히 많으시는데 그게 대부분 내가 그걸 실제로 그렇게 책을 쓰는 날이 오겠어. 나의 소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권의 책을 내시고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양원근 작가님께서 왜 써야 하는지, 왜 돈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주시죠. 자기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책보다 더 좋은 무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것은 정말 저는 강추해주고 싶고요. 제가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작정하고 내가 이런 독서를 하고 메모를 하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 저의 강점은 꾸준함과 끈기, 그리고 그 책임감, 성실함, 이게 이제 저는 오늘의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려고 생각하고 이 독서를 꾸준히 하고 메모를 하고 글을 쓴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했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은 그동안 제가 책을 안 읽고 했던 게 너무 제가 먼저 자아 성찰이 되고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은 누구나 쓸 수가 있습니다. 책은 뭐 훌륭한 사람이 쓰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책은 성공하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좀 더 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책은 유명해지고 나서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저는 그 TV 출연도 많이 했거든요. 네. 남들한테 많이 알려줬는데, 과연 내가 책을 안 썼다면 그렇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런 저한테 영광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도 제 야옹구 같은 사람처럼 나도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하나의 한 권의 책이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가슴을 품고 그런 꿈을 품어야만이 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꼭 책 한 권 쓰시기 바랍니다.